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발견한 5천만 원 상당의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당위성을 검찰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 계기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 꿇은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모레 새 대표 뽑을 예정인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결선 투표로 오는 26일 새 대표를 선출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닷새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우리의 전략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관봉권 얘기 먼저 해볼게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말에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쪽 청탁 전달 창구로 지목받는 전성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했는데 억대 현금이 이제 발견됐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보낼 때 쓰는 관봉권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자, 관봉권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고 저도 되게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기사에 나오니까 이런 거구나 하는 건데, 자, 관봉권이 뭔지 그리고 관봉권이 발견됐다는 건 어떤 가능성인지 먼저 홍익표 의원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이 관봉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인은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봉권은 우리나라의 돈은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네. 한국은행으로 와서 한국은행에서 들어올 그 돈이 바로 이제 관봉권 상태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거를 이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을요. 주로 어디로 하냐면 국가기관 또는 시중은행 두 군데로 이제 돈이 나눠지는데요. 국가기관 경우에도 대개는 특활비를 사용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정보원 또는 경찰 또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국회도 특활비가 일부 있으니까 국회에도 이제 가죠, 특활비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논란이 될 것처럼 띠지 같은 게 다 그대로 된 상태에서 비닐봉투에 5천만 원 단위로 큰 봉투로 포장이 돼가지고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 소액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걸 좀 5천만 원 중에 비닐봉지 해체해서 3천만 원만 해가지고 또 다르게 기본이 5천만 원인가 보죠. 한 번 큰 봉지에 들어가 있는 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중은행으로 가면요. 왜 일반인이 받을 수 없냐면 시중은행으로 가면 저희가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나 농협은행이랑 거래를 할 경우에 우리 은행에 가서 돈 찾으면 그 기기 말고 창구에서 돈을 찾으면 끈을 묶어주잖아요. 종이끈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도장 같은 게 은행 도장이 찍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신권이라 하더라도 대개 이제 신권이 그런 관봉권 상태로 들어온 돈입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신권을 이제 명절 때 신권 찾는 분들 많잖아요. 창구에 가서 저희가 가끔 부탁하죠. 그럼 이제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을 그 신한은행이나 해당 시중은행, 농협은행 같은데 해당 시중은행에 도장이 찍혀 있는 종이로 묶어가지고 하는 거지 관봉권을 주지 않거든요. 관봉권을 해체하는 거죠, 일정에. 근데 이 관봉권 형태를 그대로 받았다는 거는 그 국가기관이 이 시중은행에서는 그렇게 안 뿌리거든요, 절대로. 국가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그 건진법사한테 그대로 전달된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엔 이분이 왜 가지고 있었을까? 일종의 본인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거니까. 볼 수 없으니까 야, 나 이런 돈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그 돈을 5천만 원 정도 큰 봉투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안 썼다는 거잖아요.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돈을 당장 쓸 이유가 없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당장 쓸 이유도 없었고 두 번째는 그걸 해체하지 않았다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그걸 준 사람도 전혀 보안 의식이 없는 거고요. 그걸 해체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준 거고 건진법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자랑하려고 갖고 있었던 거고 사람들한테 일종의 권력 과시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런 돈을 받는 거는 권력기관을 통해서 외에는 받을 수 없거든요.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을 통해서 들어온 특활비의 일부가 그걸로 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추측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 네. 조희진 의원님은 이 관봉권 띠지 사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거 뭐라고 설명하냐면 검찰에서는 그 직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가능성이 있을 수도 그래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라 가지고 그런 맥락을 몰라 가지고 이거 쓰레기인가 그러고 버렸다고요? 그냥 일반 이 띠지하고 이런 그 관봉권 띠지하고를 잘 구분을 못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그 관봉권 띠지만 버린 게 아니고 일반 화폐 띠지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압수수색 그 나온 게 1억 6,500만 원인가 근데 그중에 관봉권이 5천만 원이고 1억 1,500만 원 1억 1,000만 원인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관봉권이 그거라고 그 검찰 직원들은 그렇게 자기네가 또 정리한 거잖아요. 그 정리했는데 그 띠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고 그렇죠? 일반 화폐 띠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그럼 별로 의심 없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거는 뭐 저 법무부가 대검에 지시해가지고 감찰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까지는 밝혀낼 것 같아요. 네. 그냥 고의를 했는지 그냥 실수를 했는지 그까지는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거는 이제 뭐 수사 절차상의 어떤 그런 문제고 뭐 징계할 대상이냐 아니냐 그 문제고 더 그 돈이 왜 그 손에 갔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죠. 좀 전에 이제 홍 의원님 말씀처럼 이 돈은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고 일반인에까지는 안 가는 것인데 갔다는 것이 이제 의혹이 있고 그 과정이 적법하지 못한 과정일 가능성, 부정한 그 전성배 씨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부정한 돈이 불법한 돈이 됐을 가능성이 많고 그게 이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검찰이 그걸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아니 특검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녹취를 하나 듣고 말씀하셔도 될까요? 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진상 파악 지시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방공권 관련 의혹 관봉권 발음도 힘드네. 관봉권 이게 잘 안 쓰던 거라 의혹 거론하면서 검찰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라는 사람의 집에서 발견됐던 돈뭉치,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 관봉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관봉권 100장을 묶은 띠지, 관봉권 10개 묶음을 비닐로 포장한 이후 붙이는 스티커, 관봉권이 아닌 현금 다발의 띠지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잃어버렸습니까? 자,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봤는데 자, 홍익표 의원님 지금 하시던 말씀 관련되는 관봉권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의아한 게 물론 이제 그 은행 그 수사기관은 돈이 들어오면 금액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 사라지거나 또는 중간에 이제 그 수사관들이 돈을 이렇게 좀 빼돌리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수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왜 그런 절차를 밟냐면 그건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관봉권이라는 거는 이미 한국은행에서 5천만 원을 확인해 준 돈이에요. 그리고 그게 비닐봉지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 증거물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닐봉지를 해체한 것 자체에서부터 증거물을 훼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에 띠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쪽에 그렇기 때문에 겉 봉투는 여러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훼손됐을 수 있지만 안에 띠지 같은 경우는 그 띠지를 만진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날짜하고 다 나오거든요. 처리한 네. 사람하고. 네. 근데 그거를 통째로 사라지게 한 거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ABC가 안 된 거죠. 금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물은 증거물 원본대로 해야지 증거물이 훼손되면 예를 들면 한 번 증거물을 분실했다가 다시 증거물을 찾아도 그 증거물로 채택이 안 되거든요. ABC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거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두 개를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감찰을 통해서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의도가 없는 건지 뭐 그런 확인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수사의 ABC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즉 증거물은 원본 형태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걸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 검찰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어이없는 일이 네. 벌어진 거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거 어디 쓰레기 하치장 가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이미 가버린 겁니까? 일단 그 실물은 뭐 없었다고 봐야죠.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폐 자체도 일련 번호가 예.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폐 자체를 통해서 최소한 뭐 어느 시점에 이게 발행이 됐고 하여튼 최소한의 최소한의 추적은 될 것 같은데. 예, 추적은 될 수 있지 예. 않겠는가. 예. 그걸 통해서라도 어쨌든 검찰이 빨리 밝혀내야죠. 예. 아, 집회 또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서 좀 어떻게 추적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싶은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검찰 개혁 속도 두고 당정 간의 미묘한 차이가 감지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 검찰 개혁 완료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이 볼 때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 당내에서 또 정당 간에도 어떻게 잘 이렇게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또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홍익표 의원님, 이게 약간 좀 정청래 대표하고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온도 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정부 측 입장에서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다소 좀 시간을 좀 늦추자는 속도 조절론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정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아주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미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적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국민적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좀 더 신중하자는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사 체계, 검찰을 비롯한 그 사법 수사 체계가 한 70년 이상 지금 지속되어 온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그때부터 형성돼 왔던 거의 70여 년 가까이 80년 좀 안 되는 기간 70년이 훨씬 넘는 8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수사 사법 체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내부적 혼란과 조율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 경우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어떤 그 뭐랄까 좀 그 부진, 그러니까 잘못된 수사,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는 수사의 어떤 잘못된 제대로 수사를 못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뭐 제가 경찰에 대해서 좀 죄송한데 이런 거죠. 그동안 경찰은 사실은 수사의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검찰이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소 당시에 이 수사가 완벽하냐 하지 않냐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거의 완전히 경찰로 수사 책임이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경찰이 가졌던 수사의 어떤 완결성 어떤 그 수사의 어떤 책임성 이런 것은 과거하고 비교할 바가 없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자칫 지금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도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그 속도가 너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지금보다 속도가 상당히 더 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로 인한 국민적 피해 우려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총리나 또는 이제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국민적 어떤 수사가 잘못되거나 수사 속도가 늦어지거나 또는 이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잘 좀 꼼꼼히 보자라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 조희진 의원님은 어떻게 이렇게 좀 신중하게 가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세요? 예, 바람직한 방향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동안에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게 드라이브 걸었다가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좀 신중하게 하자고 그랬다가 근데 또 이렇게 당대표 후보들이 또 강하게 얘기하니까. 또 뭐 추석 전에 큰 얼개는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솔직히 이거 어떻게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다시 또 신중론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입으로 그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왔다 갔다 해버렸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대통령 체면에 위신의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비서실장하고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대신 전해주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은 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의 고민의 작은 부분 같고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너무 일방 독주 강성 또 민심에 그 배치되는 그런 그 일들을 마구 밀어붙임으로 해서 지금 지지율이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아마 본인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지지율의 최근 추이하고도 이런 스탠스가 연관이 된다. 제일 핵심은 그거 같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 개혁 검찰당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이라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졸속을 하다 보니까 밀어붙이다 보니까 부실하고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그걸 정권이 그 책임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좀 뒤늦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요. 의원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좌우할 것 없이 조금 생각 있는 법조인들은 다 지금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가면은 대한민국의 이런 그 안녕질서 체계, 치안질서 체계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더 이제 좋게 보면은 이거는 검찰이 수사 그러니까 범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예방이나 범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범죄자들만 좋아지는 그런 계악이 될 수가 있다. 이대로 가면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 그 피해자들의 지옥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쩌면 그 사이에는 그냥 뭐 꼼꼼하게 보고받거나 들여다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분도 그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대로 강행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 단계에 와서 그거를 지금 참모들이 대신해서 이 방향을 턴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최근에 이제 이거 관련되는 게 이제 당정 간에 조금 뭐 미묘한 입장차, 예를 들어서 뭐 그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금 대주주 기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니까 김민석, 강훈식 이런 분들은 시장 상황 면밀히 보고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여당은 되게 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고윤철 부총리를 여당 의원이 막 다그치면서 그거 뭐 빨리 50억으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그러고 있냐고 막 하기도 하고 부총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조희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지지도 그래프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주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는 이제 보수 과표집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모든 조사 기관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것도 2주 연속으로.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그 약간 노란등이 켜진 건 맞죠. 근데 그 원인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를 다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면 8.15 사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춘석 의원의 주식 관련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주식 대주주 기준 양도 기준 그 얘기 세 가지인데 2, 3번은 좀 연관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전부 다 이 공정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특히 2030 세대가 민감하죠. 특히 개미군단이나 이런 쪽에서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부 여당이 좀 빨리 해소를 했었어야 돼요. 해소가 좀 늦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 전에 특히 대주주 양도 기준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을 놓치면서 지금 왜 이게 그 시간이 별로 없냐면 이게 세입 세출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도 기준을 10억으로 하냐 50억으로 하냐에 따라서 지금 기재부 추산으로 한 2천억 정도의 세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놓고 2천억이 더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를 놓고 세출 그러니까 지출 예산을 짠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그걸 해야 돼요. 그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아, 시간 얼마 안 남았군요. 예, 왜냐하면 네. 뭐 아니면 물론 뭐 다음 주 화요일이 아니면 긴급해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도 되죠. 조금 미룰 수는 있지만. 예, 근데 네. 다음 주 중으로는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완결하고 그 9월 1일에는 국회를 보내야 되거든요. 네. 9월 1일 전에. 그러니까 뭐 맥시멈 8월 31일 전까지는 국무회의를 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국회에 보내야 되는 정기 겁니다. 국회에 보내야 된다. 예, 예산안을 보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안을 이번 주 안으로는 정리를 해야 예산안을 짤 거 확정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재부가.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늦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 10억이 오르냐 50억이 오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결정을 빨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설명해야 되니까 50억을 바꾸면 그 여론을 받은 거다라고 설명하면 되고 네. 10억을 유지할 때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이후에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지 보완 조치를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빠른 그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그리고 네. 이준석 의원 건과 관련돼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적 어떤 그 의혹이나 불만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네. 보다 선제적이고 이 정도 수준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만 의혹이나 불신 이런 네. 것들이 해소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역시 세입 세출까지 얽혀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늦추지 하는 게 조금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중 한 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보석 받았고 오늘 석방됐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당시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중에 상당액을 검찰이나 2심 재판부까지는 선거자금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대법원이 최종 판결 전에 이제 보석을 결정했는데 조혜진 의원님 저번 주에 민주당 의원 38명이 대법원 가서 이 되게 하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성직자 같은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결백한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 한 닷새 만에 보석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보석 결정이라는 거는 뭐 사면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각 1심 때 한 번 보석, 2심 때 보석, 3심 때 판결 얼마 안 놔두고 또 보석.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례적이죠. 예. 판결 나면은 그걸로 결정되거든요. 그 무죄 나면은 그냥 보석할 필요 없이 그냥 네. 풀려나는 거고 유죄 나면은 보석해봐야 다시 바로 또 구속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잘 안 하죠. 그 판결이 한참 남았다든지 그러면은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막 앞다퉈가지고 정말 이거 뭐랄까 결백한 분이다, 성직자 같은 분이다 이러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최측근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그런 그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김용 씨가 보석되고 난 뒤에 민주당 지도부가 네. 그냥 당 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그 대법원 보고 빨리 무죄 파기환송해라. 판결에 대한 압박이다. 예, 그러니까 무죄 파기환송하라고 그런 거고 그 자락의 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 게 이제 38명이 가가지고 결국 이제 해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정말 해내는 거는 이제 그 파기환송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혜진 의원님은. 그렇게까지 대법원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걸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대법원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고 민주당이나 정권이 볼 때는 굉장히 취약해 보이는 거죠.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줄줄이 연기한 것부터 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대법원을 압박한 거 대법관 정원을 배로 늘리는 것부터 해서 법관 인사와 직접 관련된 평가를 갖다가 그 외부 위원회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네. 거기다가 대법원장하고 이렇게 청문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먹혀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먹혀 들어갔고 이후에 그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겠지만은 그 전 단계에서 이화영 씨라든지 정진상 씨라든지 김용 씨라든지 정권 핵심들을 감형하거나 또는 무죄 방면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사면 그 유죄 확정되고 났는데 사면할 때 네. 사면에 대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자, 녹취 하나 듣고 홍익표 의원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자, 김용 전 부원장 석방 두고 뭐라 그랬냐면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김용을 다시 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그 권력에 그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싹 엎드린 그런 상황과 유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대법원을 30명으로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청문회 세우겠다든지 하니까 대법원장도 놀래서 했고 그다음에 5개의 진행 중이던 재판이 전부 다 지금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 무릎 꿇은 상징적 장면이다.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인데 민주당에선 지금 그 김용 부원장이 검찰 수사에 무도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자, 1심, 2심 나오고 이제 최종심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최종심까지 나와도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볼까요? 예, 여야가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용 씨 보석과 관련돼서 물론 뭐 저도 기본적으로 그 김용 그 전 부원장에 대해서 너무 과잉 수사했고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조금 검찰이 지나치게 그 유동규 씨에서 그 증언만 갖고 너무 과잉 수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사법 절차에 들어가 있고 보석이거든요. 보석이라는 게 이게 지금 큰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차이인데 사실 지금 구속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구속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구속 만기일이 지금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풀어주기보다는 그 주거 제한 그리고 또 어떤 그 조건을 달고 사건 관련자하고 접촉 제한 등등을 조건으로 하고 지금 그 보석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속 그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조건을 하고 지금 일단은 보석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무죄 파기 환송을 할지 아니면 기존의 2심까지의 그거를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렇게 될 경우 대법원에서 또 다시 그 1심, 2심대로 원심을 확정해 버리면 민주당이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 그 부담스러운 거고 네네. 반대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그 국민의힘도 이걸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무슨 법원의 봐주기다 이렇게까지 나중에 그러다가 원심 확정 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대법원 이 문제는 저는 대단히 대법원이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구속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기일이 지금 이달 말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되면 대법원 판결 그 재판이 안 열리면 풀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냥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보석이라는 것은 지금 벌써 보석을 이번이 세 번째예요. 동일한 건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례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3심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그 법리적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건 3심은 이 법리 적용 문제거든요. 증거와 관련된 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그 3심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김용 씨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이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조혜진 의원님 이제 또 법학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석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주목되는 분이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진짜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이나 김영 정도는 돼야지 할 정도로 2명 언급하는 데 들어갔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심기경호라는 질문도 드렸지만 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또 대통령 봐서라도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측면도 있지 않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법원이 보석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따지겠지만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갈 거예요. 특히 이런 주요 정치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뭐 개개 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 청취자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법원이 생각보다 정치 권력에 취약한가? 막 보니까 막 대통령이 인사권도 꽤 갖고 있고 막 예산 배정 이런 것들도 하고 국회에서 다수당이 막 그냥 입법 갖고 막 막말로 막 주물를 수도 있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까? 본래 법원이라는 게 이렇게 권력에 취약했던 겁니까? 권력이 취약하죠. 그런가요? 본래 예.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건국대 김병로 대법원장 처음 법원 수립했을 때 그때는 대법원장 자체가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꼿꼿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우리가 본 법원의 역사는 그렇게 권력에 취약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 나빠지고 있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사법부의 독립 그 정치적 중립 이런 권위 이런 것들 그리고 국민의 신뢰 이런 것들이 더 좋아져야 맞는데 네. 그 반대일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보여지는 것이 문제인 예를 들어서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사법부가 그렇게 약간 예속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또 그랬다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전됐다고 보여지는 이 시대에 이것이 조금 더 나빠진다는 거는 참 어떤 우리 그 양극화된 정치의 아이러니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들어보면 오히려 저희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꼿꼿한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항하는 판사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저항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당파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게 이 노선이 틀린 정권이 들었으면은 정치적 이유로 저항하고 그게 일종의 정치 운동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또 그걸 훈장 삼아가지고 정치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데다가 또 워라밸 분위기도 굉장히 확산되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재판 진행도 늦어지고 사건 처리도 늦어지고 그런 데 대해서 법원의 효율성, 신뢰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화돼 가지고 그걸 이제 꼿꼿하게 세워줘야 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권력 앞에 누가 봐도 그 허물허물해졌다라는 거 느끼는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고창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이후 서평택 분기점과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또 매송휴게소에서 매송, 더지나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에서 양지터널까지 짧게 주춤하고요.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는 8km 어려운데요. 이 관교 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군자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까지는 5km 정체,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서청주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오창 나들목부터 서청주 나들목까지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상주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21일,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 하루 빼고 23일, 24일, 2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최저 쟁점이죠.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내용 수정하고 시행 유예 등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다. 이걸 처리할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홍익표 의원님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8월 국회 안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시행 유예는 아마 지금 원안에도 시행 유예가 좀 있을 텐데요. 기간이 그거를 아마 좀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재계에서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글쎄요. 아마 저는 그 부분도
협상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 입장에서 이거저거 이렇게 여론에 따라서 뭐 아까 그런 현안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주요 현안인데 여기서 처음부터 또 밀린다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오래된 사안이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과 달리 국민의힘하고 재계가 마치 이게 새롭게 제기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 아니죠. 이 문제는 사실은 멀리 보면 평택 그 쌍용자동차 건으로부터 시작됐던 사안이었고 19대 국회, 20대 국회, 21대 지금 22대 국회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논의됐고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유예 기간만 두어야 될 거지 뭐 그 이상으로 정치적 이유나 또는 준비 소홀로 더 이상 연장할 그 유예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아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재계는 조혜진 의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최종 마무리 안 된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파업이나 이런 데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조선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및 그 협력 업종 이런 데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시기를 이렇게 조정해 달라 이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짜로 위험성이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후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홍 의원님 말씀은 이제 쌍용자동차 사태 때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동계에서 요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가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강경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된 것이고 그 사이에 논의가 진행이 된 게 아닙니다. 조금씩 법안이 예를 들면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조금 그쪽 수행된 법안이 만들어지고 또 개정해서 또 하고 이게 아니고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지금 탄핵하고 계엄하고 탄핵하고 분위기가 안쪽으로 확 쏠려가면서 민노총이 이번 기회에 그냥 확 해처리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것도 같이 힘을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그게 추동력이 되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이번 해치워야 된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그 사이밖에 없고 상황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도 더 이 법을 하기가 더 리스크가 큰 국민 경제적인 리스크가 큰 상황이 그만큼 더 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기업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살려달라 기업들이 앞장서 달라 미국하고 관세 전쟁 할 때도 또 동행해서 갈 거예요. 도와달라. 기업들이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려면은 일단 분위기라든지 사기도 있지만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국내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하고 합의한 대로 투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경영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법에는 없었는데 노조가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압박을 해서 기업들의 이 경영 판단이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근로조건 말고도 실질적으로 압박을 했었다. 이번에는 그걸 법에 넣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 권한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반대하면은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혁신을 한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도 어렵고 미국에다가 트럼프하고 약속한 대로 하려면 미국에 투자하고 새로 공장 씌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조는 지금까지 그 절대 반대해왔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걸 반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버리면은 미국하고 약속 이행도 지금 불확실하게 돼요. 만약에 그래서 안 되면은 트럼프 성격에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약속해놓고 그냥 입싹 닦았네 그러면서 또 다른 형태로 행패 부리면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게 결국은 경제 나빠지면은 그 정권의 평가의 그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 경제 나빠져 가지고 기업들이 제대로 못해서 경제 나빠져 가지고 이 나중에 잘된 정권이 없습니다. 거기엔 약이 없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지난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체제 존중한다.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는다. 대북 유화 메시지 그동안 이제 거듭내왔습니다. 확성기도 그렇고요. 자, 한미 훈련도 방어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자, 근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 거론하면서 역사 흐름 바꿀 위인이 아니다. 내놓은 그 구상 발언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가 개꿈이고 망상이다. 와, 이 북한 사람들이 이게 말하는 게 되게 원색적인데 이렇게까지 유화 정책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렇게까지 홍익표 의원님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럴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네네. 첫 번째는 사실상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네. 내놓는 메시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이미 그 핵 개발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00년 초중반만 했어도 한 2005년 10년 이전 그 전만 했어도 흡수 통일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그 우려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소구력이 있을 수 있었는데 고마울 수 있죠. 예. 긍정적이고. 그런데 더 이상 북한이 흡수 통일을 걱정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을 통해서 자기들의 자위권이죠. 예. 자위적 권리가 확고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이제 그 비대칭적 전략으로 인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조차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라고 자기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무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 외국에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저는 헛웃음을 웃는다. 예, 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 대통령 메시지가 필요한 건 맞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핵 보유국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그 남한이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야라는 거죠. 안 그래도 북한의 뭐라 그럴까요? 통미봉남 이거는 그 경향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핵보유 이후에. 이제는 통미봉남도 아니고요. 예. 그냥 미국도 그 한국도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니까 이제 그 발전 전략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서울을 거쳐서 가든 최종 목적지는 워싱턴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워싱턴하고 바로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서울을 경유해서 또는 도쿄를 경유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풀자. 최종적인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제 해제 이게 목표였는데 네. 지금의 북한의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 우리 하고 싶은 말 없어. 우리는 이미 모스크바하고만 해도 우리의 발전 전략을 달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뭐 우리 핵무기 인정하고 그리고 그 경제제 풀겠다고 핵무기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능할 수 있어. 네. 이런 차원인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통미봉남의 차원을 넘어서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이제 사실 러시아와만 관계를 잘 설정해도 우리 잘할 수 있다. 되게 이제 우월적인 지위에 이제 올라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은 의식이 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저거 트럼프하고 회담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러시아와 이렇게 좀 눈치도 보면서 생각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우리 한미 정상회담 곧 열리는 거 알면서 이러는 게 조혜진 의원님. 저기 한미 정상회담 가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뛰어봐. 이런 속내도 있는 건가요? 그건 별로 안 느껴지고. 그래요? 네. 뭐 이 대통령이 말하는 것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 보면은 옆에 이 정부에 제대로 된 대북 전문가,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조언을 해줄 대북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도 안 해보고 정리된 생각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시켜주고 또 센터를 제대로 잡고 메시지 제대로 내놓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놓게 보좌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저렇게 나오는 거는 옛날에 저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만나고 싶은데 대화하고 싶은데 만나서 대화해서 뭔가를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아닌 척하면서 밀당의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싫은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별로 가치도 없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미국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고려해 볼 만하고 조금 도움 받을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이제 군사적으로는 좀 전에 송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한미로부터 위협을 안 느낍니다. 오히려 북한의 위협을 체제 유지에서 위협을 느끼는 거는 문화적인 부분에 정보의 부분에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문화적인 부분 정보의 부분에서 체제 보호하는 거는 남한하고 절대적으로 잘 사는 남한하고 남한의 이 실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완전 봉쇄하는 거. 뭐 조금 교류해가지고 좀 도움받는 거 몇 배로
그 이쪽 실상이나 이쪽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체제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네. 철통같이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다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시간 한 5분밖에 안 남았지만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한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레 금요일에 전당대회 열립니다. 자, 당 안팎에서 전당대회냐 전환길 대회냐 과연 무엇이냐 이 본질이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짧게 한마디로 한번 평가해 주세요. 지금까지 전당대회 과정. 전당대회 전환길 대회냐보다도 저는 전당대회냐 이게 반당대회냐 분당대회냐. 아 그러니까. 예. 아 정말 우리 당이 이게 이제 누가 되더라도 예. 과연 이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하냐면 혁신은 그 다음 문제고 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당에서 서로 그 후보들이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게 당신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예. 나가라. 예. 내가 되면 정리하겠다. 이거를 메시지를 계속 공개적으로 주고받았거든요. 서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의 민주성까지도 지금 흔들리는 민주성이라는 거는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같이 가는 거고 큰 틀에서 같이 가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는 걸 갖다가 이거는 건전한 토론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는 대놓고 거예요. 이야기를 해버린 상황이고 거기에 조응해가지고 현장에 있던 대의원들의 그런 당원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네. 물론 이제 우리 당이 현실상 뭐 또 옛날에 또 바른정당 또 분당 했다가 다시 합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쓰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당이 갈라지거나는 안 할 거로 보지만 혁신하고 통합해야 미래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당대회 이후에가 오히려 더 걱정인데 누가 되든지 간에 지도부가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자기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펴오기 위해서 한 거는 접어두고 다 이제 일단 지도부가 되면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확실하게 통합과 혁신으로 가야 내년에 지방선거에 희망이 있고 그래야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 못해서 지방선거에 지면은 뻔하잖아요. 옷 벗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 부분을 좀 현실인식을 좀 명확하게 하고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한테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막 되게 난맥상을 보였다는 건 우리가 너무 상식이니까 지금 이른바 뭐 찬탄 후보 반탄 후보 있는데 반탄 후보 2명이 더 우세하다 뭐 이런 게 약간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 뭐 여론조사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근데 국민의힘이 나름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았었고 한동훈 대표를 또 뽑았었고 이런 그다음에 그럼 한덕수 그다음에 저 김문수 어떤 뭐 후보를 교체 시도할 때 또 그걸 바로 잡았던 그것도 뭐 되돌렸던 그것도 있거든요. 자, 그런다고 봤을 때 그냥 지금 어떤 지지율 나온 것처럼 그대로 그 예상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 못했던 샤이 보수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할 것인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힘 당원 구조가 그렇게 건강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약간 중도적 또는 합리적 보수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 대거 당을 이탈했거나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탄핵 비상기업 이후에 그 몇 개 한 5, 6개월 과정에서 당을 이탈했거나 또는 뭐 당에서 탈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당에 관심을 안 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선 누가 되든 관심 없다. 그러니까 도리어 당으로서는 되게 위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지금 그 보수적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정청래 당대표가 우리 당을 정말 차라리 해산시켜 주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정상적으로 이게 그 수술을 하거나 또는 그 스스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재건축해야 된다. 네,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현재 그 국민의힘 상황이 별로 그러니까 이제 손 놓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나쁜 선택 일반 그 중도적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합리적 보수가 보는 그런 선택에서 동떨어진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시간 1분 채 안 남았는데 짧게 하나 드릴 테니까 짧게 의견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저항했던 논란 관련해 가지고 CCTV 공개하는 걸 아예 법사위 안건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게 한번 공개를 추진한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이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자초했다고 봐요. 그 국민의힘 누구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마치 무슨 대단한 인권 탄압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 입장에서는 그럼 공개해서 누구 잘잘못인지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따져본다.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의 처신은 저는 문제가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하지 못했다고 저는 뭐 페이북에도 글을 올린 적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인권 재소자 인권하고도 관계 있는 것이고 좀 정략적 목적에서 금도를 좀 넘은 거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금도를 넘었다.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님은 윤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설아는 오늘도 혼자 밥을 먹습니다.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쓰러져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엄마. 너무도 빨랐던 이별. 하지만 아빠는 눈물도 닦을 새 없이 희귀암이 재발한 동생과 함께 서울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3주에 한 번씩 동생이 입원하는 동안 그렇게 설아는 혼자 집을 지킵니다. 스스로 밥을 챙기고 방을 정리하고 동생의 빈자리를 말없이 바라보는 나날들. 설아 역시 엄마가 앓았던 모야모야병의 유전성 검사가 꼭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살핌의 손길 대신 가족의 아픔을 껴안은 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설아. 설아 가족이 건강한 일상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대다수 지역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당분간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1에서 35도 안팎까지 지속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같은 양상을 보이면서 여주와 횡성, 안성, 또 아산 등의 체감온도 35도대고요. 서울도 33.2도입니다. 이 당분간 매우 무덥겠습니다. 도심과 해안에는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녁까지 서해 5도와 충청 이남으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서해 5도엔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늦은 새벽부터 수도권, 강원 남부 지역으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5에서 40mm의 양이고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5도 등 22도에서 27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강릉, 전주 35도 등 30도에서 3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또 오늘 밤부터 남해 동부 먼 바다의 물결이 높아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을 이번 달 31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 김 씨를 재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어제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해병 수색 투입 당시 현장 지휘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검찰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개인정보 강탈 시도라고 주장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 등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뒤 우울증을 앓아온 30대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한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정 조율과 의전 협의 등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인 정상회담 의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세 안보 분야 미국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전략과 준비는 괜찮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야 의원 차례로 만나서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먼저 외교관 출신이자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건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건강한 정치 김건입니다. 네. 자, 새 정부 출범하고 한미 정상 간의 첫 단독회담 25일 열립니다. 네.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규정할 수 있을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첫 정상회담은 상견례 의미가 큰데 네네. 이번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상견례를 넘어서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추진한 정책들이 뭐 국제 질서도 바꿀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관계에서도 좀 변화를 갖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아주 전략적인 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새로운 얘기 부분은 아마 뭐 방위비 국방 방위비 분담 국방 뭐 어떤 정책의 변화 뭐 이런 거겠지만 일단은 한미 상호관세 후속 조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우리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자, 상호관세 15% 확정했다지만 이게 문서화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하는 얘기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 부분, 뭐 후속 조치랄까 이거 관련된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논의되고 좀 결론 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관세 협상이 타결이 돼서 지난번에 이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재확인을 하겠죠. 정상 차원에서. 플러스에서 이제 이미 예고된 것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정도의 어떤 대미 투자 발표를 그걸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고 이미 예고가 돼 있고 우리 기업들하고 이제 정부가 같이 보따리를 갖고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액수는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약간 더 세부적인 걸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산업부 장관이 분명히 했죠. 이건 별개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3,500억 불과 별개로 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대미 투자할 계획 같은 거를 발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에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서 협상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경쟁국인 EU하고 일본하고 다 타결이 되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몰려서 협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타결 내용이 뭐 선방은 한 거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 부담이 간단치 않은 거였거든요. 3,500억 불만 해도 네네. 큰 부담인데 이제 플러스해서 우리 기업들이 또 하는 게 또 나오면 우리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상당한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후속 협상인데 후속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협상해 나갈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때 뭐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산업부 장관은 뭐 이거 관세는 이게 끝이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시긴 하셨는데 네. 농업 부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일본도 지금 그런 걸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된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전 조율을 잘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해야죠.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큰 방향을 타결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상끼리 협의를 하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력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방향의 틀을 잡고 세부 사항은 실무선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문서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원래 이런 중요한 협상 같은 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제 문서화돼 가지고 사인도 하고 이런 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지난번에 이제 그 실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게 문서화 안 한 게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뭐 이게 많이 있는 일입니까? 정말로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예, 국가 간의 뭐 협상을 그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하는 방식이고요. 현실적으로 아마 시간이 없는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한테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을 모든 국가랑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이게 문서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뭐 6개월, 1년 쉽게 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에 꼼꼼하게 할 그런 여지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하여튼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조금 문서화해 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가령 예를 들면 EU는 백악관에서 발표한 그 팩트시트에 보면 이제 반도체 관세 15%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과라는 게 이제 최애국 대우라는 거를 관찰했다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 문서에 좀 적혀 있으면 큰 근거가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합의된 문서는. 약간 불안한 요소네요. 그렇습니다. 자, 불안한 요소일 수 있다. 아까도 잠시 말했는데 트럼프한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막 우왕좌왕했던 기존에 일괄 15%인 줄 알았더니 기존 관세가 있던 것들은 추가 15%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정말 우왕좌왕했었는데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거를 심지어는 실무자들이 이거 다 했는데도 바로 회담장에서도 그냥 죄송합니다. 툭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트럼프의 특성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또 잘 적응해 가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어쨌든 우리가 상정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아까 뭐 잠시 얘기한 거지만 관세 협상에서 이제 3,500달러 규모 500억 불입니다. 500억 달러.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지금 이제 세부적인 부분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을 텐데 큰 얼개도 조금 아직 좀 조정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거 미국 측 얘기고 우리 정부 그거 아니다. 협상 중이다. 정상회담 전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조율이 될 텐데 조율이 잘 될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조율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거기서 후퇴하기는 힘들 거고 그런 거야말로 좀 이렇게 좀 실무협상에 넘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여지를 마련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번에 EU가 아니죠.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 GDP 5%를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충격을 엄청 받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어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서 뭐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 하는 거, 경제 사회 뭐 불안을
그러니까 불안정을 뭐 예방하는데도 드는 예산 뭐 이렇게 막 들어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면 이게 그 순수한 방위비가 아닌 것도 많이 포함될 수 있게 약간 간접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인프라 비용도 좀 뭐 1.5% 중 1.5% 일단 인프라 비용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서상의 합의 내용 중에 좀 이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부분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협상 속에서 우리가 좀 우리 거를 관철시켜가는 방향으로 가고 그게 아니면은 뭐 정상끼리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뭐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국방비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질문 드릴 거고 그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또 어젠가 오늘인가도 또 주요 기업 총수들 만나서 미국에 동행할 때 성과 많이 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인들 역할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역시 추가 투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와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뭐 만족할 정도의 어떤 추가 투자를 발표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하는 건데 저는 마스가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1,500억 불 투자한다는 거. 그것도 우리 기업한테 완전히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조선업 시가총액이 한 800억 불밖에 안 됩니다. 그 2배 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살려준다는 건데 마치 비유하면 이제 우리 섬유 산업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섬유 사업을 살려주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도가 엄청 그러니까 투자를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를 우리가 해내겠다고. 난이도가 엄청나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뭐 규모로 볼 때. 난이도가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미국의 어떤 노동 조건이라든 임금도 높고 뭐 숙련 노동자도 적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걸 다 우리 기업들이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큰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업의 리스크도 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미 투자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뭐 지분을 얼마 갖고 가니 막 이런 민감한 문제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기업에 사실은 많이 의존해서 지금의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들한테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이제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이제 나와 있고 노란 봉투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힘들고 또 기업들이 힘들면 우리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또 이제 우리 그 투자를 하는 많은 또 개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게 돼서 좀 한꺼번에 좀 기업한테 이중으로 부담을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우리 여야가 좀 더 협상을 해서 우리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미국 투자를 해서도 좀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사실 뭐 파업이나 뭐 어떤 그런 쟁이나 뭐 이런 것들의 그 리스크 봤을 때 조선, 자동차 그 협력업체들 이게 가장 취약한 그 업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거대로 하고 투자할 때는 나 좀 도와달라. 이게 너무 좀 약간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이 야당 사이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이제 국방안보 분야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가장 큰 현안이 될 거는 역시 방위비 분담금 이거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비 유럽연합 어떻게 5%였지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간접적인 항목들 넣어서 사실 제가 봐도 넣어도 될 것 같은 게 트럼프는 되게 그 자신의 성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해서 이거 많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주한미군 역할 변경 이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그 임시 국방 전략을 보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이 옛날처럼 대서양하고 태평양의 2개 전쟁을 동시에 가서 다 승리하고 2차 대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미 2027년부터는 하시라도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아주 기본적인 위협으로 보고 거기에 좀 집중하고 나머지 전장에서는 동맹국들이 좀 많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유럽 동맹들이 좀 나토 동맹들이 맡아주고 한반도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이 더 한반도 방위에 더 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우리는 이 지역에 있으니까 이 대만 해협의 위기 사태에서도 좀 많이 잘 협력을 해달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요청 사항이거든요. 두 가지가. 그러다 보면 이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는 당연히 있을 거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대만 해협의 위기 사태가 난다 그러면 한반도는 동시에 위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우리가 역할을 해줄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구는 하지만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을 해야죠.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의 위기 상태가 나서 미군이 이제 대만 쪽에 이제 온갖 집중을 하게 되면 한반도가 또 위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제대로 증원군도 보낼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로서는 그 한반도 위기가 그러니까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확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가만 생각해 보시면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제2전선을 해서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켜 놓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북한을 원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대만 해협 위기 때 한반도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전략적 유연성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협의를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를 위약하게 취약하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주한미군의 유연성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구할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를 해야죠. 그거는 뭐 아주 저희한테는 중요하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보가 취약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하에서 세 번째는 우리가 질 부담은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부담을 진다거나 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방향을 갖고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미국이 지금 뭐 더 많은 병력을 동북아시아에 보내지 않고 주한미군을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분산시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어떤 그 주안점을 두고 뭐 어쨌든 한반도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건데 이쪽이 약간 그 전보다는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뭐나 반대급부로 요구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전략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뭐 지금 이미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 전략 자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병력 자체로만 이제 군사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장비나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걸로 보충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주한미군 감축 이런 거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게 이제 한반도에 그 주한미군의 육군 병력을 갖다 놓는 거는 사실은 중국하고 전쟁이 났을 때는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의 미사일 사거리에도 다 들어가고 이러니까 차라리 좀 안전한 후방에 좀 빼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그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반도에 상당한 병력을 남겨두는 것이 거꾸로 아예 중국이 대만의 위기를 불러오는 사태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마 김건 의원님 말씀에 행간을 읽어보니까 딱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혹한 관세 협상, 무역 협상의 와중에서도 우리 어떤 방위의 마지노선이랄까 어떤 선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뭐 이 이제 관세 무섭다고 무역 협상 무섭다고 이걸 너무 쉽게 내줄 부분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그러니까요. 경제는
그러니까 관세라는 조금 더 잘 살고 더 못 먹고 사는 문제고.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단 죽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죽고 사는 문제가 네. 우선이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전쟁 상황까지 우리가 가정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좋은 분석을 주셨고, 당장 이제 뭐 대만 침공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체제를 갖춘다는 자체가, 그 체제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좀 핸들링 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제가 요새 최근에 중국에 많이 가서 중국의 뭐 학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많이 만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게 결국은 중국에도 유리한 거다. 그건 뭐냐면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우리 저기 동맹이 한 2년 13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동맹이 있기 전 72년하고 그 후를 비교해봐라. 제가 그러거든요.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우리 한미 동맹이 없기 전에 72년 동안은 이 지역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뭐 만주 사변, 중일 전쟁, 한국 전쟁까지.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세력인 미국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 지역의 균형자로 삼아서 지난 72년 동안 평화 안정이 유지된 거니까 사실 그 구조가 무너진 것 자체는 중국한테도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런 논리를 끊임없이 설파해야 계속, 된다. 그렇습니다. 주입하고. 그래서 그런 한미 동맹의 기초하에서 우리는 호혜적인 한중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게 크게 봐서 뭐 관세 무역, 그다음에 뭐 방위, 분담금, 뭐 아니면 우리의 전략적 유연성 뭐 이런 부분이 큰 토대가 될 텐데, 의원님 보시기에 북핵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이제 한미 두 나라의 어떤 스탠스는 거스를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근데 이제 자꾸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트럼프가 또 자기가 외교적 성과 올리기 위해서 또 약간 그런 스탠스로 가는 거 아니냐, 이 걱정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기존의 스탠스대로 이렇게 좀 천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핵 보유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겨냥하지 않는다. 그 뭐 미국을 겨냥하는 거니까 결국 통일되면 우리 거 되고 뭐 우리가 무슨 문제가 그런 있냐, 이런 얘기들이 이거죠. 있었거든요. 일부 특히 뭐 더 진보적인 생각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그리고 20년을 방치해둬서 보니까 지금 머리 위에 전술핵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지금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절체절명의 문제인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NPT의 회원국이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화로 원자력 기술을 얻어가지고 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뛰쳐나가서 핵 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보유한 케이스인데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핵 보유국 5나라,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나라는 아예 NPT에 가입을 안 했으니까 좀 약간 예외 같은 거고, 북한이 유일하게 NPT 가입국이다 한 나라라서 북한을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지금 당장 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핵 보유하겠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도 북한처럼 하겠다고. 뭐 우리가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핵 보유하겠다면 국제사회가 막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미국도 전 세계 비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양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여정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유화적인 발언들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부가 그런 조치들 했는데, 아주 원색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닷새 앞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뭐 상투적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북한하고 많이 협상을 해봤는데 북한의 협상이라는 것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저의 이 최저선, 그러니까 영어로 bottom line이라고 하는데 제 최저선을 어떻게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뭐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내 최저선이 뭔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려고 온갖 압박을 가하고 뭐 벼랑 끝 전술을 하고 뭐 하고 잠도 안 재우고 뭐 별거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그런 거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나올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입장은 뭐 지금 이제 이미 우리의 그 선의는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은 이거라고 이제 선을 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의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트럼프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뭐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think the unthinkable,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원래는 옛날에는 저기 왕들이 이 주권자였지 않습니까? 네. 왕들이 만나는 게 정상회담이어서 정상회담에 싸움이 나면 바로 전쟁으로 갔습니다. 주권자가 싸운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상회담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회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엄청 조율을 해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각본이 다 있고 정상들은 연기자처럼 연기하고 뭐 이게 원래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는 우리가 드라마에 대본 갖고 가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만 그래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만 두 국가 국민들이 우리가 사이가 좋은 두 나라구나 하고 그러니까요. 안심하고 경제관계도 강하게 가져가고 교류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회담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좀 그 트럼프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뭐 라마포사 공식 석상에서 막 싸우잖아요. 예, 막 그렇게 하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원래 조율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신부선에서 뭐 정상끼리 싸우라고 해놓지 않았을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조율하던 거 당연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도저히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마저 사실 다 조율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실패 없는 정상회담을 갖고 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하는 길에 한일 정상회담 일본에 들려서 합니다. 이게 뭐 의제라 하면 조금 뭐 셔틀 외교 더 본격적으로 하자 뭐 여러 가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거사 문제 갖고 그렇게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의제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가 이제 한일 수교 60주년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사실 뭐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워낙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 시에 외교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한일 관계 그다음에 그 전에 우리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그 반일 프레임 같은 걸 많이 활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한일 관계가 좀 파탄나는가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게 아니죠. 집권하고 나면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런 우려가 이제 미국 워싱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한일 관계가 굳건하다는 거를 또 보여주고 미국에 가면 그게 하나의 미국의 이제 선물이 되는 거죠.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게 아주 큰 골간이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의 또 카드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한일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잘 이렇게 뭉쳐 있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카드가 약간 공동 대응의 모습? 공동 대응 가능성 알리는 거죠. 가능성.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그걸 너무 대놓고 하면 또 싫어할 거예요.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정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중일 통상장관이 만났을 때 미국 언론이 막 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일이 이제 있으면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 또 우리의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든 어떤 압박의 의미로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고 이런 선택을 하려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한일 관계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 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천국과 노벨 평화상 이런 키워드 뽑아주셨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건 휴전 성사 의지를 강력히 밝힌 거다 이렇게 봐야 네. 되나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본인이 네. 기독교 신자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고 싶은가 봐요. 네. 예. 어쨌든 전쟁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네. 대단한 일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예.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간다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냈기 때문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력하게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 성과 되게 또 집착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뭐 나토 측에서 이제 이거 우크라이나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일단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북미 회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하면서 그건 안 된다로 결론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 러시아라면은 적국이 바로 내 국경 앞에 있는 거 원하겠냐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약간 푸틴 대통령 편을 들어주던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 실제로 노벨 평화상 수상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 여러 차례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네. 최근에도 또 노벨상 얘기했죠. 네, 백악관 대변인이 말한 건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세계 평화의 귀한 공적을 봤었을 때 이미 노벨 평화상 받을 때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그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네.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자기가 훨씬 더 자격되는데. 네, 맞습니다. 왜 안 주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중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일을 한 건 맞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외교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좀 강압적인 방식으로 중재 외교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갈등의 씨앗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뭐 평화의 중재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에 그 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에 중재를 해가지고 이 두 나라가 평화적 해결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에 너무 집착해서 좀 서둘러서 강압적으로 뭔가 일을 해결하는 것 같다라고 외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연합에 안전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상군 투입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네. 사실 그 18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 정상들이 만나서 그때 얘기했을 때는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안전보장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지상군 파병은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방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그건 대통령이 내가 보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정상들과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일단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미국은 공중지원 통해서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일단 무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공중 지원은 여전히 선택 사항이자 가능성이다라고 밝혔고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공중 지원 비용은 미국이 유럽 측에 무기를 판매해서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파병 불가 원칙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규모를 축소시킬 우려도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는데요. 누가 하나 빠진다 그러면
좀 약간 이게 모양새가 안 갖춰지니까 예. 그럴 수가 있다는 건데 어쨌든 유럽 쪽에서는 영국이 파병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고요. 대신에 유럽 국가들도 뭐 다국적군을 운영하면서 군대를 파견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이 백스톱 역할은 해줘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유럽군이 네. 우크라이나에 가서 공격을 받게 되면은 미군이 반드시 개입해서 뭔가 최종적으로 좀 보증을 해줘야 된다고 유럽 국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직접 지원이 아니라 공중 지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그렇게 되면은 유럽도 상대적으로 자원이 좀 제한적으로 쓰이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네네.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 발언 말을 위해서 일단 뭐 위원회가 조성이 됐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네. 중국과 인도 지난 2020년에 히말라야 지역에서 이제 무력 충돌을 네. 벌였는데 근데 최근에 결국 관계 개선에 합의했어요? 네, 이것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2020년에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지역에서 이제 무력 충돌을 벌였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다가 5년 만에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네. 인도 외교부가 19일 날 중국과 세 곳에 지정된 교육 지점을 통해서 국경 무역을 재개하기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두 나라가 무역, 수사 촉진위에서 구체적인 조치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5년 만에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 예. 두 나라가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양국 간의 관광객, 기업인, 언론인 및 기타 방문객에 대한 비자 발급도 좀 더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은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서 비상 상황 때 숨은 정보도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이 상류에 있고 인도가 하류에 있는데 중국이 위에서 댐을 짓거나 물을 방류하게 되면 네네. 인도가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하고 이런 건 알려주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 충돌하고 나서 국경 무역을 중단했는데요. 이렇게 해빙 무대가 조성이 된 것이 작년 말부터였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나렌드라 인도 모디 총리가 네네. 시진핑 주석과 함께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담 만났고요. 그때 양자회담 진행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풀렸고 이렇게 이제 무역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미국에 대항해서 인도와 중국이 좀 더 관계가 가까워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가요. 네. 알츠하이머 치료에 인공지능 AI 활용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경진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좀 그런 과정이나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우승 상금이 맞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하죠. 네. 그래서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원 정도 됩니다. 크네요. 거의 로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학계 기업,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데이터 기획이 알츠하이머 인사이트 AI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가지고 알츠하이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서 전문가들이 AI를 활용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승을 차지한 AI 프로그램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알츠하이머 데이터 기획에 직접 무료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금 100만 달러는 빌 게이츠가 이끌고 있는 게이츠 벤처스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 이거 제발 나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무섭죠, 네, 정말. 인류가 정말 꼭 해결하고 싶어하는 암담으로 정말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난제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수십 년간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혹시 우리가 놓쳤거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걸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서 획기적인 어떤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자. 네, 맞아요. 이런 거네요. AI를 통해서 이걸 좀 찾아보자는 건데요. 의학계에서는 전체 치매 환자 수가 5,5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2050년에 되면 고령화 때문에 이 치매 환자 수가 지금보다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츠 벤처스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노벨 화학상은 구글의 AI 딥마인드 창업자인 데미스 허사비스가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허사비스는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아버지고요. 단백질 구조물을 파악한 알파볼트를 개발한 쪽이기 때문에 AI를 가지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라오스 여행 중에 무료로 제공된 술을 마신 영국 청년이 시력을 잃을 뻔했던 것으로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당시 무료 술을 마신 지 6명이 숨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어요? 작년 11월 달인데요. 라오스 바뱅에서 무료 술을 마신 관광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 사건이 다시 보도가 되면서 네. 그중에서 살아남은 20대 영국 남성이 있었던 겁니다. 예. 위스키와 보드카가 들어간 탄산음료를 그 호스텔에서 무료로 줬다고 하는데요. 예. 그걸 마시고 나서 몸에 이상이 있었는데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의료진 도움으로 결국 이제 치료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도 완벽한 시력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라오스 경찰이 사건 직후에 호스텔 매니저 포함해서 예. 직원 7명 체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일에 100명 정도에게 이렇게 무료로 술을 나눠줬는데 예. 일부만 증상이 있었지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술이 아니라 메탄유였습니다. 부동액으로 쓰이는 고음도 알코올인데 냄새가 에탄올과 비슷해서 이걸 모르고 마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행지를 가게 되면 직접 뚜껑을 열어서 마실 수 있는 맥주라든지 이런 걸 마셔야 되지 예. 오픈되어 있는 잔에 담겨져 있는 술을 절대 마시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런 메탄올 사고가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태국 이런 곳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행 가시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이런 거는 절대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열려있는 음료, 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네. 저도 안 먹어요. 네, 왜냐면 여행 가면은 약간 뭔가 오픈 마인드가 그러니까. 돼가지고 그런 서로 실수할 수 있어요. 친해져요,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코너 끝내기 전에 기상특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후 6시 35분을 기해서 인천 강화군, 옹진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 통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 기간 중에 이제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KBS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자, 검찰에서 이걸 분실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억 6,500만 원의 현금 타발이 발견되었고 그중에서도 5천만 원은 관봉권이었습니다. 이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보내는 현금 타발이고 개인이 소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이 관봉권 현금의 출처를 밝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은 그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그 이유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 관봉권은 100장씩 묶어서 띠지를 두르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 띠지와 스티커에 집회 검수 일시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가 적혀 있어서 이를 토대로 현금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를 일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관봉권을 확보한 이후에 정식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관봉권에 붙어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에 부착되어 있던 띠지도 사라졌는데 문제는 그나마 스티커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잃어버렸지만 띠지는 사진 촬영도 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네.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원의 실수였다. 근데 넉 달 가까이 내부 감찰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압수물을 확보하면 그대로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형 보존 조치는 압수물 환부, 과환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특별한 압수물의 경우에는 수시 점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수사 담당자와 압수 관리 담당자는 서로 다릅니다. 추정컨대는 수사 담당자가 이 압수물은 현금 그 자체도 중요한 증거이지만 관봉권인 만큼 띠지와 스티커를 별도로 관리하라는 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요청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압수 관리 담당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정식 접수하는 과정에서 띠지나 스티커는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체 관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중요한 증거가 소실된 상황이고 내부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감찰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 남부지검장은 이미 사퇴한 상황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사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수사에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정성호 법무장관 감찰 지시했고 대검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면 다 나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좀 한계가 있을까요? 감찰 자체로는 일정한 결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이 사안은 상황에 따라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찰뿐만 아니라 수사도 일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따라서 이미 사직한 서울 남부지검장 등을 상대로 감찰은 할 수 없지만 수사가 진행된다면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통일교 총재 금고에서 관봉권으로 추정되는 현금 다발도 나온 만큼 건진법사 관봉권과의 연관성 더 의심되는 대목이라 적극적인 감찰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김건희 여사 구속기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인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냈습니다. 일단 건강상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그 이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를 썼나 보죠. 자필 진술서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오늘 출석은 하지 못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 건강상 어려움을 들어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자필로 제출할 경우에 받아들이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입장에서도 태도가 불량하지는 않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 같고 사실 김 여사는 지난 12일에 구속된 만큼 구속기간은 21일까지였습니다. 구속기간은 초일 산입을 하는 만큼 구속기간이 21일까지였는데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특검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1회 한해서만 구속기간이 연장되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속기간이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이후에 구속기간 전날이나 전전날에는 구속기소를 단행합니다. 아마 추정컨대는 30일이나 29일에는 구속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구속 이후에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명태균 의혹,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출석하지 못한 김 여사는 21일 오후 2시 소환 통보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출석할 때에는 건진법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묻고 답을 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구속기간이 수사 단계에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실형 복역 기간에는 10일이든 20일이든 실제 구속기간은 모두 산입됩니다. 그럼 어쨌든 31일까지로 구속기간 연장했으니까 29일, 30일 이 정도에는 구속 기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이 진짜 안 좋다 이러면서 불출석을 계속하면 특검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 김 여사는 지금까지 태도에 비춰보면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는 모습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출석에 불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언정 조사에는 어느 정도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 입장에서도 준비해둔 질문을 모두 소화해야 구속 기소를 진행할 수 있고 김 여사 입장에서도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로 불량한 태도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형량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진술 거부권 행사는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행사할 경우에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일단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언정 출석해 현재 특검의 수사 상황과 어떠한 근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가늠해보는 용도로라도 일단 조사에는 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재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상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 달 전에 이미 한 전 총리의 자택 공간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이 대통령실 집무실 CCTV는 일찌감치 확보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자들 조사에 이어서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동선과 행적에 대한 조사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더군다나 한 전 총리에 대한 상당히 장시간의 조사, 나아가서 추가 조사까지 예정하고 있다면 특검으로서는 한 전 총리가 전반적으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한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 사실 그동안 주장은 자신은 이거를 못하게 그렇게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직접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한 전 총리의 혐의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혐의, 나아가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정황들, 그중에서도 대통령실 집무실 CCTV를 확보했는데 거기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을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문건을 챙겨오는 모습, 나아가서 국무위원들이 모두 돌아간 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단둘이 남아서 일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검의 시각은 이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한 전 총리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부기관 한유종 출입 통제 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서로 의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비상계엄 국회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포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검의 시각입니다만 한 전 총리는 단순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넘어서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 나아가서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민주당 이른바 한덕수 위증처벌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좀 논란이 된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조치인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했다 활동을 종료한 이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가 한 발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증인, 감정인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경우에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조치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국회 본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서 내란 국조특위에 나와 진술한 한 전 총리에게도 위증 등의 혐의로 소급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다만 이 소급 적용 엄격 금지의 대상은 실체관계, 즉 과거에 없던 죄를 향후에 다시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나 고발과 같은 절차 부분은 이 형사상 소급 적용의 엄격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불가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상대로 계엄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서 10만 원씩 위자료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는데
이번 소송은 법원 판단이 있었던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건이죠. 다른 건입니다. 앞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1인당 10만 원 1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시민 12,000여 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동 불법 행자로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청구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민들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소장 제출한 후에도 추가로 소송 참가인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12,000명이나 되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사안인 만큼 통상 이 같은 경우에는 선정 당사자가 소송을 주도하게 됩니다. 선정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게 되고 선정 당사자를 대리한 변호사가 여러 주장과 입증을 단행한 이후에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이 12,000명 선정자 모두에게 미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선정자가 추가될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선정자 추가를 막지는 않습니다만 피고에게 방어권 행사에 지나치게 불이익이 귀결될 경우에는 막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짧게 이거 지난번에 위자료 지급해야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근거 뭔가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위자료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추가 항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빌 위더스의 Just Two of Us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